네, 전번 시간에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스탈린은 직접적인 그 도움을 거절하는 대신에 중공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런 그 제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다급하게,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택동에게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택동은 50년 10월 12일 날 스탈린에게 북한에 우리는 군대를 보낼 수가 없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 전쟁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스탈린은 한반도 포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그 군사적 직접 충돌은 할 수가 없다, 소련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 소개 명령, 그러니까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한반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슈티코프 당시 주 북한, 주 평양 러시아 소련 대사에게 내리고, 그 슈티코프 대사는 김일성과 박헌영에게 한반도를 포기하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그 스탈린이 그 측근에게 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거 스탈린의 그 얘기입니다. 내버려도 미국이 우리의 이웃이 되게 놔도, 그러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소련과 국경을 맞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그 대한민국이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되니까 우리의 이웃이 되게 놔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악하는 김일성에게 정말 이때 김일성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즉각 한반도를 포기하고 남은 군대를 만주로 철수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대통이 10월 13일이죠. 마음을 바꿔가지고 북한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굉장히 기뻐서 즉각 김일성에게 중국 군대에 필요한 장비는 소련이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스탈린은 전쟁 기간 동안에 총 합입니다. 연 7만 명에 이르는 공군 조종사와 기술 인력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련이 6.25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공군 조종사를 통해 가지고 참전을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충돌을 빚기 싫으니까 비행기를 중공기로 칠을 한다든가, 조종사를 중공군으로 위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절대로 이 격추가 되더라도 연합군, 유엔군, 한국군과 유엔군 지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비행과 전투 지역을 한정을 시키게 합니다. 아주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죠. 그래서 공군력 등으로 분명히 소련은 참전을 했다라는 것도 새로운 문서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참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렇게 소련의 군사적 존재가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소련군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6.25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으로 변모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북한군과 유엔군, 북한군과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유엔군의 싸움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중공군과 유엔군, 북한군과의 싸움, 그러니까 중공군을 한쪽,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싸움으로 이제 변모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방식의 전쟁으로 이것이 변환되었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당시 압록강까지 뭐 평양을 이제 점령을 하고 압록강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 통일이 그 눈앞에 온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김일성은 그 한반도를 벗어나서 만주 지역에서 그 전쟁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 처량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통일이 이제 눈앞에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메가더 원수는 50년 크리스마스는 미군들이, 여기 참전한 미군들이 집에서 보내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공이 개입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메가더 원수는 자신만만하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중공이 만약 참전한다고 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극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신 있다, 중공이 들어오면 그냥 중공조차도 뭉개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그 표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이 참전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완전히 그 전쟁의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펑더화이, 팽덕회가 사령관이 된 중국의 의용군. 그러니까 중국은 그 정규군으로의 이것은 참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용군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그 군대, 그 이름만 그런 거죠. 사실은 이건 뭐 참전이었고. 그래서 그 펑더화이가 지휘하는 그 중공군이 대거 한반도에 들어와서 그 교전을 벌이면서 그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이 이때 합동 명령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북한 너희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휘를 한다. 내가 지휘를 한다. 어쩔 수가 없겠죠. 결국 뭐 북한의 그 생존은 그 중공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 합동 명령권을 그 중공에게, 펑더화이 사령관에게 그 이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북한군을 그 중공군이 지휘하면서 전쟁은 유엔군과 중공군의 그 대결장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공군이 아주 그 거센 공격을 했죠. 뭐 인해 전술을 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추운 겨울이 오면서, 그때 50년 겨울이 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할버스탐 같은 그 유명한 언론인이자 저술가는 6.25 전쟁에 관한 아주 그 훌륭한 책을 쓰시다가 돌아가셨죠. 유작이 됐는데, 그 제목의 이름이 The Coldest Winter, 가장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책을 냈었죠. 이렇게 그 중공군의 거센 공세에 밀려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의 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양측이 일진일퇴의 그 공방전을 거듭한 끝에 51년 가을쯤에는 그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파놓은 참호가 하도 견고해서 더 이상의 이 커다란 어떤 그 전선의 그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게 51년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을 시작한 김일성과 북한 정권, 그리고 중공조차도 지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통계를 얘기하겠지만 6.25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국가는 중공이었거든요.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이 정식 국호는. 그래서 우린 그때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고, 당시 이것이 보편화된 그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당시 그냥 용어로 써서 중공의 피해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52년 초부터는 김일성이 휴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교착이 되고, 이게 도저히 이제는 견뎌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공군력과 해군이 강하기 때문에 유엔군이, 이런 유엔군의 폭격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유엔의 폭격 때문에 뭐 김책도 사망을 하게 되고,
모택동의 그 아들인 그 모한영도 그 사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상권도 다 그 유엔군의 그 수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NLL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6.25 끝났을 때 거의 모든 섬은, 서해안의 모든 섬은 유엔군의 그 장악하에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해상으로 나갈 때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방어도 힘들고 하니까 양보를 한 선이 그 NLL 그 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공습, 그 다음에 해안포 사격, 해안에서의 이 바다에서의 그 포격, 이런 데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 휴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되고, 드디어 52년 8월 20일, 김일성이 중공의 주올라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발음을 하죠. 주올라이 총리를 통해 스탈린에게 빨리 휴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995년 공개된 스탈린과 주올레의 비밀 회담록이, 상당히 자세한 회담록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은 주올레가 이제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고 우리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당시 스탈린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권에서는 절대적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중소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지,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는 스탈린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6.25 전쟁은 스탈린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탈린은 북한의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과 끝까지 싸울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장면들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 문서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올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송환되는 포로보다 더 많은 인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탈린의 답변이 참 무시무시한 답변을 합니다. 북한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사람 죽는 거 그거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그러니 인내를 가지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렇게 스탈린이 휴전을 하자고 하는 김일성의 간청과 중공의 간청을 거절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묶여 있어야, 이게 완전히 수렁속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완벽한 승리도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사상자는 점점 나가고, 물자는 점점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한반도에 묶여 있어야, 당시 소련 군사점령 하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던 동유럽에서 군사 행동을 미국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유럽에 있어서 소련이 프리핸드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6.25 전쟁에 참전을 하고 여기에 그냥 빠져 있어야 경제적 자원이 고갈이 되고 힘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유럽의 신경을 써줄 것을 바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이 너무 한국에만 집중을 하니까 우리한테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자유 진영 사이에서의 균열, 이런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은 사실 이때도 끝날 수가 있었지만, 스탈린의 고집, 그리고 스탈린의 어떤 간교한 계산, 스탈린의 정말 음흉한 그런 성격,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6.25 전쟁이 쓸데없이 더 길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또 불필요한 이 피해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6.25 전쟁의 휴전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이 휴전을 완강하게 가로막고 즐기고 있었던 스탈린의 그때 입장은 정말 즐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물자만 좀 대주면은
미국 중공 그냥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피 흘리고 싸우고 그 힘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 즐기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스탈린이 죽자마자 이것이 그 암살이 아니었는가 지금 그렇게 그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스탈린이 죽은 후에 소련에서는 그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과 같은 그런 그 철권 통치자가 아니라 4명의 그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이 집단 지도 체제, 후르쇼프, 말렌코프, 베리아, 몰로토프, 이 4사람이었는데, 이 4사람도 이제는 6.25 전쟁이 아주 좀 지겨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막는 스탈린도 죽었고 해서, 스탈린이 죽자마자 53년도 3월 5일 날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휴전 협상이 급진전이 되게 되고, 소련의 그 집단 지도 체제는 휴전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면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타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휴전이 53년도 7월 27일 스탈린이 죽고 나서 몇 달 만에 이루어지죠. 그 역사적인 그 휴전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그 휴전선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25 전쟁이 공식적으로는 그 끝을 맺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쓸데없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론 전쟁을 시작하지도 말았어야죠. 전쟁을 시작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중공군이 의용군이라고 한 형태로 참전을 하면서 또 끔찍한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휴전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스탈린의 어떤 계략 때문에 이것이 1년여를 지금 더 끄는, 1년 정도를 더 끌었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정말 6.25 전쟁이 그 한반도와 그 한국 주민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히게 되고, 현대 전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했던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그 한반도 전체를 그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가 18만 명, 북한군은 52만 명, 중공군은 9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그 구체적인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약 100만 안팎이라고 생각이 되는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을 끝낸 정전 체제가 60여 년 지속이 된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막을 내렸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냉전 체제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시대착오적이고 폭압적인 북한 전체주의 정권도 남아 있다. 그래서 또한 여기에 기생하는 그 종북 친북주의자들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그 종북 친북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김정은 체제는 이제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연함과 현명함으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거대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정전 체제가 소멸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과업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